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잭슨 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올 연내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자신감, 그리고 경기도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거의 노 랜딩에 가깝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시사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고 중소형주, 미국 내에서는 중소형주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국은행은 이제 아직은 동결 기조이긴 합니다만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내려준다면 한국은행도 연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 회색은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그리고 파란색과 주홍색은 대형주 대비 중형주와 소형주의 상대 지수입니다. 보시면 제가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박스 안에 그림을 보시면 그 차트가 우상향의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기가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가 지금 단행된 건 아니지만 연내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점점점 금리가 내려왔을 때 앞선 사이클처럼 조금씩 중소형주가 힘을 받고 시장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9월, 10월부터 선반영에 대한 아이디어로 중소형주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소형주,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고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 상태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을 챙겨보면서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면 시장 내에서 중소형주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 중소형주 현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어떤 중소형주가 괜찮을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중소형주가 힘을 받기 마련이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 시점에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좀 힘들었지만 이제 좀 중소형주를 봐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9월에 주목해야 할 우량 스몰캡 중소형주들 오늘 좀 잘 챙겨볼 텐데 어떤 게 일단 먼저 있을까요? 우선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50주 최저가에 있는데 실적은 52주 최저 항상 그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금융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은 계속 구조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50일 최저가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리가 높은 상황이고 HCT라는 기업도 구조적으로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겠네요. 이거 중소형주 너나 할 거 없이 대형주 내지는 절대적인 수익률을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그렇죠. 괜찮은 종목을 보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한국전자금융과 HCT라는 종목을 좀 갖고 오셨는데요. 네.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한국전자금융을 우량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한국전자금융이란 기업에 대해서 사업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은행에서 ATM을 점 외형, 그 은행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행 밖에 있는 거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외주 용역으로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구조는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나 있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저희 편의점이나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현금 인출을 해보시면 아마 수수료가 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한 85% 정도를 수치하는 직접 이제 기기를 투자를 한 다음에 현금 인출을 서비스를 하는 시디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주차장 사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요즘 주차장이 다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관리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 좀 이해하시 쉬우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는 작년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다 사상 최대 실적에 나왔고 올해도 성장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좀 부진하지만 하반기 때는 성장 흐름 보일 것 같고 내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2주 최저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한국전자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성장을 잘 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라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하락한 데는 누군가 팔아서 내지는 누군가는 사지 않아서일 텐데 실적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실적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은 구조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이 회사가 2018년에서 2020년은 다소 좀 주춤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특히나 무인 주차장에 대한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좀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 다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캐펙스를 좀 시행을 하고 그 네. 캐펙스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네. 들어가다 보니까 네. 뭐 이익의 어떠한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 근데 어차피 뭐 캐펙스는 그 이후에 매출로 들어오니까요. 네. 그러면 한국전자금융 보통은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뭔가의 어떤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 지금 네. 한국전자금융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네.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은 이렇게 소외된 이유는 간단한데 뭐 AI, 뭐 AI. 반도체 그런 단어들 안 붙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없는 건데 그 관심이 없지만 실적은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보는 거고 네. 일단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인데 뭐냐면 저희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서 저희가 서비스받는 ATM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카드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혹은 돈이 인출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콜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5분 안에 뭐 뛰쳐나가야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 또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 그 모든 것들을 은행의 외주 영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ATM 관리고 시디뱅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무인 자동화 금융기기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입해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2015년에 이 회사가 무인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인 주차장 사업은 간단하죠. 사람 무인이에요. 무인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완전 다 무인으로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누가 차를 긁었어요. 그러면은 CCTV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출동해야 되죠. 그리고 차단기가 안 올라가요.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액은 계속 사이트가 무인 주차장 사이트가 확대됨에 따라서 라이스파크라는 무인 주차장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관련된 비용은 무엇일까요? 인건비예요. 인건비죠. 네, 인건비 플러스 외중역비예요. 그래프에 제가 넣어놨는데 인건비를 볼 수 있는 직원수는 과거 10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ATM 관리와 CD밴에서 있는 인력으로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외주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출액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무인 주차장 사이트 확대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제반 비용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약간 이런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저도 이게 잠깐 보니까 ROE가 네. 올해보다 뭐 내년, 네. 그러니까 작년이 한 8%인데 올해 한 10% 가까이 오고 네. 있고 PBR이 지금 한 0.78배밖에 되지 네. 않네요. 네. 지금 딱
사놓으면 좋을 만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서 1,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상반기는 좀 안 좋았다. 네, 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건 용역 서비스와 이 회사의 메인 사업에 관련된 거고 상품 쪽이 있습니다. 상품은 CCTV, 그러니까 무인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CCTV를 사 와서 다는 건데 그걸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키오스크, 저희 그 음식점이나 요식업에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키오스크를 공급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분기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좀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기별 편차가 있고 YY로 비교하다 보니 1분기 때, 2분기 때는 실적이 좀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 때는 다시 YY 성장을 보일 겁니다. 이유는 작년 2분기, 3분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작년은 2분기가 더 높았고요. 3분기가 네. 더 낮았어요. 올해는 딱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실적이 그렇게 계속 좋았는데 주가가 왜 안 좋았어? 이렇게보다는 상반기는 안 좋아서 네.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나 내년에 갈수록 턴어라운드, 뭐 실적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눈여겨보면 딱 좋을 만한 종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챙겨볼 네. 필요가 있는데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였죠? 이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크진 않는 기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길게 놓고 보시기에 한국전자금융도 마찬가지고 단타, 뭐 사고팔고를 굉장히 짧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성향이 분명히 안 맞으실 겁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네. HC도 마찬가지입니다. HCT. 네. HCT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회사도 사업 내용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네. 네. 그 HCT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저희 무슨 인증, 무슨 마크, 네.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은 뭐 몸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아니면 전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대부분 국가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외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HC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증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을 하는 기업이다. 네. 근데 뭐 차트도 그렇고 한 2021년부터 물론 긴축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다가 네. 최근 한 1년 동안 그래도 약간은 네.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인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겠죠.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선은 이렇게 하락한 이유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고 아까 전에 한국전자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고점 찍고 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실적은 오르는 반면에 그리고 HC도 마찬가지인데 고점 대비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시험 인증만 하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약간 가치주 플레이어들이 많이 그 투자를 하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바이오 사업을 좀 진출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현재 네, 바이오 사업에선 적자가 바이오 쪽 인증입니다. CRO예요. 아.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고 여전히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업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영업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우리 눈에 보이는 디바이스의 다각화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통신 기능도 탑재되고 그리고 디바이스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증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는 게. 그리고 좀 약간 사업 부분별로 뜯어보면 정보통신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만드는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작년부터 이제 인증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미국 업체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제 HC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갑자기 올해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차량용 기기 같은 경우도 고전압 관련된 부품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 방산 쪽이 굉장히 좋아요. 방산이요? 네. 올해 3월에 방산 신뢰성 센터 만들면서 방산 쪽에 관련된 시험 인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인이 뭐 이것저것 그렇게 다 들 수는 있지만 실적이 구조적으로 매년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가장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CT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뭐 한 1,000억도 좀 안 되긴 네, 합니다.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시총이 모든 걸 말하지는 않지만 네. 시총이 너무 작다 보면 네.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작아서 이제 사업의 변동성이 좀 큰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HCT는? 딱 시총은 작은 건 사실인데 사업의 변동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기업입니다. 되게 그래요?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HCT가 역류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네. 뭐 경쟁
구조가 네. 뭐 격화될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 시장 내의 지위가 네. 뭐 너무 좀 한순간에 위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회사의 그 매출액의 선행 지표는 캐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험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설비를 무작정 투자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캐펙스를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축된 어떤 매출액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는 선행 지표들이 좀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 부분이 과거에 쭉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과거에는 건물들 최근 3년 동안에 건물 한 3개 정도를 세우면서 네. 캐펙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설비만 투자하면 돼요. 기계 설비. 그럼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좀 당분간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CT. 뭐 정홍신 연구원이 커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펀더멘탈이 너무 우수하죠. 현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네, 주가가 천천히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한국전자금융이나 됩니다. HCT도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바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너무 힘들었을 때 그래도 지나고 봤을 때 나를 지켜준 종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야 네. 이랬을 때는 항상 이런 네. 오늘과 같은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그렇게 좀 방어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때마침 우리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다 보면 중소형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한국전자금융과 HCT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홍식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